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라는 주제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을 쓰는 그 시작하는 첫 문장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혹동고래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분이 자주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존재가 의심스럽지 않은 것들이 분명 있어요. 공룡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공룡의 존재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죠. 혹동고래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었고, 일본 오키나와 여행을 갔는데, 오키나와에서 또 배를 예약을 해서 그 혹동고래를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을, 투어를 예약을 했는데 함부로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날씨가 좋아야만 그 배가 출발합니다. 결국 제가 머물던 약 일주일 동안에는 그 배가 혹동고래 투어로 출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혹동고래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네. 보지 못했어도 저 역시 혹동고래의 존재에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제라는 관점에서도 우리는 분명 무역 장벽이 있음을, 무역 장벽을 본 적은 없지만 그 무역 장벽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실제 이 무역 장벽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2024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될 수 있고, 특히 달러 패권의 위안화, 그 중국이 도전하는 그런 야심, 일종의 미중 패권 전쟁이 전개되면서 이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경향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 특히 기후 문제가 경제 리스크로 점증하면서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게 기후 문제에 신경을 쓰느냐, 이 수출품이. 그래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충분히 했느냐 여부를 따져가면서 수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받아들여요. 그런 식으로 역시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단행되는 그런 2024년 경제라고 전망을 했고, 그런 모습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이런 모습은 유독 대외 의존도가 높고 유독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굉장히 더 강하게 긴장하고, 이런 무역 조건이라든가 이 보호무역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살피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나?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관세 장벽이 완화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래로 소위 WTO가 출범하고,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평균 관세율을 낮춰잡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900년대 한때 30%에 달하던 이 평균 관세율을 지금은 뭐 중국의 경우 평균 관세율을 지금은 2.47%까지 내려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평균 관세율이 한때 약 9%에 다다랐었는데 지금은 2.59%로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면, 어쨌든 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구나, 관세 장벽만큼은 완화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트럼프 2.0, 트럼프 시나리오를 경익남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강의 영상 보셨죠? 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트럼프가 새로운 집권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의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을 3%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관세율을 높이겠다라고 윽박지르고 있었고, 공약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EU에 대해서 뭐 DST죠. 디지털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내가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은 더 격화돼서 미중 간에 서로 도입하고 있는 약 관세율이 20에서 21%가 되는데, 그 정도도 더 올라갈 수 있겠다. 한 26%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향성이 이제 관세 장벽도 지금까지는 완화됐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트럼프가 당선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니까 관세 장벽만큼은 지금까지 완화되어 왔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산됐다고 여기서는 단정 짓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 제목에 물음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보호무역주의 확산되고 있다라는 증거를 대겠습니다. 관세 장벽은 완화되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너네 이런 제품 우리 수입 안 받아 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100원짜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똑같이 생산하면 예를 들면 120원이에요. 그럼 이걸 수입하면 우리나라 제품 팔릴까요? 우리나라 기업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 수입을 관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해야 돼요. 그런 당위성 때문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100원이던 게 예를 들어서 120원이 되면 우리나라 제품 120원과 가격이 똑같아지니까 기왕이면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실추되거나 그럴 이유는 없어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관세를 도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관세 장벽은 어쨌든 낮아졌지만 비관세 장벽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것들이 관세율은 낮추면서, 그러니까 이 관세율은 어쨌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 비관세 장벽들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를 들면 동식물 위생 검역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제품 바이러스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위생 검역 기준에 안 맞아. 우리는 더 위생 검역이 까다로워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위생 검역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 제품을 수입하든가 말든가 승인하든가 말든가 할게. 근데 이 예를 들어서 동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식료품 같은 경우는 특히 뭐가 있어요? 네, 유통기한이 있죠. 그럼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할수록 이 유통기한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수출을 하기가, 이 국가에 수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동식물 위생 검역 SPS라는 이런 제도를 더 많이 확보합니다. 그 다음 무역기술 장벽을 도입해요. 예를 들어서 너네 이런 배터리, 스마트폰 폭파할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안 되겠어. 기술 수준으로 위험성 같은 게 전혀 없도록 까다롭게 이 무역기술 장벽을 도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히 요즘에는 안보 면에서 이 기술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안보를 해치는 중국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런 위성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데이터들을 가져갈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무역기술 장벽, TBT를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수입품에 대해서 이렇게 장벽을 거는 경향이 있다. 정리한다면 관세 장벽은 어쨌거나 낮아져 왔지만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관세 장벽마저도 트럼프 시대를 예상한다면 안도할 수만큼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극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단서들 중에 하나가 미중 패권 전쟁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무역 수지가 뭐 정말 만성 적자죠. 만성 적자였다가 2018년 이래로 무역 적자 규모가 더 커집니다. 그죠? 특히 2018년 이후 중국에 대한 이 보호 무역 장벽, 보복 조치, 관세 장벽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자 노력을 해요. 근데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그 규모가 크니까 무역 적자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이래로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 규모에서 중국발 무역 적자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가 여전히 커지고 있는데, 근데 그 무역 적자는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 때문이 아니라 중국 외 다른 나라로부터의 무역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난 무역 적자 현상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중 간에 정말 높은 관세, 21% 수준의 높은 관세를 서로 간에 부과하고 있는 무역 전쟁이 여전히 유지되고 또 비관세 장벽들을 계속 가져다 놓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서로 교역을 줄이는 그런 결과물로서 이렇게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중국발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극화되는 이런 무역 전쟁의 문제는 특히 트럼프 시대로 가면 더 격화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또 들기 때문에 이 극화된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걱정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 보호무역 조치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밸류 체인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 이게 그래프인가요? 그 그림을 본다면,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게 유엔 자료거든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 빨간색은 교역량이 줄어드는, 그 국가 간의 교역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EU와 러시아 간의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들죠. 그 다음 노란색은 정말 완만하게 증가하는 나라들입니다. 대신에 이 초록색은 매우 크게 교역량이 늘어나는 나라들 간의 교역량을 보여줘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우방국들과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글로벌리 교역 구조가 재편되는 거예요. 왜 재편이 될까요?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그리고 동맹국끼리는 상대적으로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을 높게 가져가지 않고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을 더 높게 가져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 구조 자체가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재편되는, 어쩌면 이 과정을 정리한다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이분화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분화되어서 글로벌 교역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세계 경제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더할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가장 굵직한 거 한 가지만 더한다면 뭐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그린딜 프로젝트예요. 그린딜 프로젝트는 또 많아요.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성격의 것 하나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U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CBAM. 이건 영어밖에 없어서 한국어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어떤 뜻이냐? 자, CO2를 많이 생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 가면서 CO2를 많이 배출해요. 그러면 그런 CO2를 다 배출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의 경우에는 내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퍼밋, 그러니까 이미션 캡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퍼밋 안에 들어가는, 캡을 씌운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에게는 뭐 추가적으로 이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캡을 넘어서는 그 퍼밋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에게는 말 그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사 대상에게 추가적으로 관세를 지급하는 거예요. 관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 10월부터 EU는 이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트랜지션 피어리드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 기간은 뭐냐면 조사 대상은 하지만, 조사는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2026년이 되면 이 트랜지션 기간이 끝납니다. 시범 사업이 끝나요. 끝나면 이제 2030년, 32년 동안 적극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위 EU가 생각하고 있는 이 CBAM의 기준에 저촉이 되는 그런 기업의 제품,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특히 신흥국에 있는 많은 제조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테고,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덜 하면 역시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걸릴 텐데, 이러나 저러나 이 어떻게 보면 제조 비용이 늘어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U의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결국 CBAM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보호무역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린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극화된 보호무역주의, 우리가 그동안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보호무역 조치마저 신경 쓰면서 무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런 과정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경제에게, 많은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CBAM이 어떤 것인지,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외에 나머지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조치를 단행할 것인지,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보편 관세를 높여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여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정작 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간 준비를 하잖아요. 설비 투자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뭐 예를 들어서 상하역을 하고 이 해운을 거쳐서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품이 만약에 관세 장벽에 걸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낭비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또 기업들은 추가적인 관세 장벽이 어떤 것들이 단행될 것인지, 또 어떤 비관세 장벽들이 놓이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 우회하거나 그런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생산 전략을 또 꾀하거나 그런 종류의 대응책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재림하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어떤 고민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를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경제 읽어준 남자 이번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